자, 민국이 안 왔으니까 시작하자. 아, 지금 없는 채로. 민국이 형이 얘기를 잘 하니까. 아유, 근데 다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민국이 없이 가도 돼 그냥. 사람들 지올 거야 민국이 목소리. 자, 민국이 왔으니까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도 뭐 질문과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오늘 패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질문들, 논문과 관련된 질문 또 아니면 이 연구 자체와 관련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희 선생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논문에 보면은 무표적이면 공인화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좀 거칠게 생각을 딱 해봤을 때 뭔가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특정한 단어들을 만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무표적일수록 공인화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느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질문이 지금 김민고 선생님 5번 질문과도 네.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관련이 있는데 네.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짤비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가지고 나지.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짧이. 공인화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뭐 길이, 높이가 이미 등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관성 있게 무표항이 이제 길이, 뭐 높이 이런 게 너무 공인화만 돼요. 일관적이게 무표항이 공인화가 되는데. 저는 그게 공인화에는 이게 꼭 무표항이기 때문에 공인화가 쉽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등재되어 있다는 거 외에 그러니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지 뭐 이런 짤비 이런 거는 이제 저지된다. 저지된다. 네. 그러니까 공인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인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그 이제 사전 편찬자들이 공인화를 안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선택을 한다.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규범에 틀렸다. 음. 이런 게 사실 단어 형성론에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지 짤비 이런 걸 굉장히 임시어로 많이 만들어 쓰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걸 유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짤비가 조금 뭐 어떻게 해서 짧은 정도를 말하시는데 예. 짧비가 이 논문에서도 뭐 어둡기 네, 같은 그렇죠. 예도 있다고. 가늘기 뭐. 그렇죠. 네. 어둡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명이 어두움이 필요할 때는 어둡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암실의 얘기를 할 때는 밝기보다는 어둡기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죠. 이게 인위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사실 공인화는 인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 거죠. 양적인 것 이외에 질적인 공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는 사실 사전 편찬자 혹은 규범론자, 국어학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세다 하는 얘기가 네. 결국에는 질적 공인화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거 아니냐. 아, 그 표현 자체가. 네, 말세다 인정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한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공인화 논문이어서 공인화 얘기를 이제 했지만 그 짤비나 나지가 충분히 임시어로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다만 이들이 공인화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응이 되는 길이의 높이가 이미 쓰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것도 충분히 단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얘네도 단어 형성의 결과다 이런 걸 강조했던 측면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제 다른 또 분석으로 하자면 오히려 본질적인 건 네. 그런 요인이 들어간다. 오히려 약간 질적 공인화를 잘 안 시켜주는 게 있지 않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도 사전에 등재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저는 앞으로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예. 정한대로 선생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만 네네네. 보더라도 재밌는 자료들을 엄청 차고 넘쳐요. 정말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셈은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해놓은 거 말고 등재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가 수업 때 네. 학생들하고 과제로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우리말 셈에 올라와 있지 않는 단어들 하지만 젊은 세대들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쓰는 용어들 어느 정도 공인화가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신문에 한번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거기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필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단어만 제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집필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 샘의 그쪽 담당자들이 집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제어들이 이제 쭉쭉 늘어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오기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말 샘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짧이 낮이도 쉽게 사전에 오를 수 있고 예전이야 인쇄하고 한 번 내면은 다음 판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까 못했지만 지금은 뭐 손쉽게 바꿀 수 있어서 예. 그래서 공인화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규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예전만 하도록 언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의 대상이고 네. 바르게 써야 되고 짧이라는 말을 쓰면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길이라고 써야지라고 하는 말세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공인화에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리고 그래서 뭐 기존의 형태론 연구를 할 때 사전에 올라 등재된 단어 중심으로 물론 이제 편하기도 하고 바로 찾을 수도 있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사실 네. 이 질문을 좀 있었죠. 근데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그 이제 기성학자 선생님들께서 저희 선생님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 공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종이 사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간행되고 그에 딸려서 CD라는 저장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구동을 시킨 거죠. 그 CD를. 그거 말고는 어떻게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마 제일 그 말세다 현상을 것 같아요. 또 그때 만들어진 단어 형성론의 연구 뭔가 틀이랄까 이제 그런 게 그쵸.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입장과 조금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일종의 것도 있겠죠. 패러다임의 변화 네, 과정일 네. 수도 있고요. 이 기존에는 사전에 있는 게 어떤 완전한 연구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을 한 번 더 이제 넘어서는 걸 놓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는 이데올로기가 많이 작용한다 생각하는 게 이게 통사론에서도 어떤 문장이 번역투 문장이다. 이건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번역투에서 온 문장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순수 한국어라는 순수 한국어 단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국어학 연구에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공인화 문제 이게 단어로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의 문제가 단순하게 세대 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간의 국어학 연구의 저변을 이제 깔고 있는 바른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더 다각도로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특히 않나. 단어는 그 규범이라는 게 그쵸. 더 엄격하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고 그쵸. 사전을 그쵸. 통해서 그렇죠? 사전이 그쵸. 없으면 안 규범으로 된다. 가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의 생명이 제일 보장이 되는 네.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규범 밖의 언어를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제가 그 이후에 이거 2014년 논문에 보면 생성문법 기반에서는 가늘기는 안 된다. 굵기가 사전에 있고 그게 맞는 표현이 이제 가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송출현 선생님도 책에서 쓰셨었고 한참 이제 이전 시대에는 그런 방식에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이제 그 북한 문법 책을 보다가 보니까 북한의 단어 형성론에서는 흥미롭게도 이 가늘기에 대한 사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18년 논문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뭐였냐면요. 책 내용이 그거였어요. 섬도 이 한자어를 놓고 이게 가늘섬 이제 정도 도자인데 네. 섬도를 어떻게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식의 북한 연구자가 그걸 놓고서 북한 연구자가 가늘기가 좋다. 가늘기로 바꿔 순화 정책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북한 문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단어 만들어서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런 임시어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김인건 선생님 질문. 예. 그 임시어 얘기가 또 이제 나왔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임시어 사실 이제 임시어의 이건 이제 용어 이제 난립 혹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임시어의 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송은영 쌤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하셨죠. 그 임시어 개념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정한대로 쌤에 대한 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송은영 쌤한테 질문하는 게 더 빠른 질문인데 전화 통화. 화상 통화 한번 할까요? 아니 근데 임시어 2 있잖아요. 논문에 썼던 네. 임시어 2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말뭉치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건 이제 사실 정한대로 선생님 입장이라기보다는 송원영 선생님이 그렇게 기술도 하고 있고요. 있는데 근데 말뭉치가 반드시 이게 사회어 자료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말뭉치가 물론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회어 자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소설에서 특정 작가만 쓰고 있는 단어다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말뭉치라든가 이메일 말뭉치에서 만들어서 나타난 임시어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임시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의문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네. 있는 건지. 예. 그런데 그 임시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단어기 때문에 어느 한 작가만의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임시어가 될 수 있다고 네. 저는 보고요. 예. 다만 이 지점과 관련해서 신어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뭐냐면 신어 자료집 보다 보면요.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어떤 기자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좀 튀는 표현을 맞습니다. 하려고 딱히 네. 단어를 네. 만든 것들이 신화 자료집에 그런 게 굉장히 신화 많아요. 자료집에 헤드라인에 있어요. 들어갈 맞아요, 만한 맞아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신어 자료집에 올라가면서 신어의 위상을 확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한 작가가 자기 뭐 블로그에 쓴 단어다, 뭐 그거 임시어 오케이,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한 기자가 기사에 자기가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 그거 하나가 신어로서의 위상을 갑자기 부여받는 건 예, 그게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 때문에 신어 자료집에 들어간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어에서 그런 건 신어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차원의 임시어, 뭐 개인적 차원,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의 임시어라고 그러나 임성원 선생님 썼던 임시어가 개념이 그렇게 되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시적. 네, 미시적. 네. 이게 이제 미시적 차원의 임시어는 그러니까 뭐 말뭉치에서 나타난 신어는 거시적 차원의 임시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말뭉치가 분명히 말뭉치 자료 중에 일부는 이게 사회적 거시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말뭉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세팅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개인 이메일 말뭉치 특히나 요즘처럼 뭐 웹크롤링이 가능하다 싶으면 블로그 말뭉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블로그만큼 개인 특정 화자의 어떤 개인적인 임시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자료 그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죠. 임시어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송원영 선생님 관점에서 임시어를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아마 이렇게 뇌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송원영 선생님 기준에서 임시어는 등재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홍길동님 했을 때 그 단어 정한대로님, 김민국님 했을 때 이거는 뭐 님 붙은 거 이건 임시어지 등재된 단어 아니야.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님이 붙은 단어와 그렇죠. 뭐 질 대표적인 접사로 질이 붙은 단어를 동시에 딱 들려주고 뭐 뇌를 촬영해 봤을 때에 어떤 색깔의 변화나 이런 걸 토대로 이건 등재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방금 이제 김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료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 그 송원영 선생님의 임시어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떤 특정 접사가 붙으면 임시어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송영 쌤이 이때까지 쭉 연구해온 어떤 흐름을 보면 정말 등재됐다 안 됐다 그건 개인적 차원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등재가 됐다 안 됐다 이걸 확인할 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등재 실험 같은 걸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제 송영 선생님, 안소진 선생님 방식의 이런 실험 연구가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사회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단어 형성론이 기존의 이제 사전 중심의 구조주의 형태론, 그 다음 패러다임이 생성 형태론이지만 생성 형태론도 사실상
기존의 구조주의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 화자의 언어 능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전 중심으로 단어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패러다임은 아까 임시어가 하나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실험 연구, 그래서 미시적으로 화자의 어떤 등재를 확인하는 연구, 그다음 거시적인 등재 차원에서는 네. 공인화 연구에서는 사회 언어기 모두 들어와서 이걸 더 엄격하게 보는 분들은 야 그건 단어 형성론 아니지, 뭐 이거는 뭐 심리 언어학하고 이거는 사회 언어학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단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단어의 형성이라는 외연이 그냥 화자가 만든 거 외에도 그 사회 전체가 그 단어를 수용하는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게 되었다. 그게 결국은 공인화 과정인데 형성의 외연 자체도 그 사회가 수용하는 그 범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단어 형성론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어휘부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러니까 그 동안의 어휘부라고 하면은 시민이 어휘부라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무언가, 그러니까 일종의 교집합만이 연구 대상이 됐다면 이제 이런 미시적 차원의 등재, 뭐 개인 어휘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합집합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어휘부를 모두 다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게 진짜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등재가 됐다, 뭐 임시어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다 단어 형성의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거죠. 생각을 아, 하고 네. 있죠. 저도 이제 좀 의문이 해결됐어요. 그간의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했을 때 늘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했는데 오늘 정한대로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간의 의문이 조금 해결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게 완전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 다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이제 정한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단어의 의미 변화도 사실 공이나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가 쭉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연구를 뭐라 그랬죠? 저기 사학 쪽인가 문학 쪽에서 뭐라 했나 한때 개념어 연구요? 네, 개념어 연구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걸 개념어 연구라고 그랬나? 네. 어떤 단어의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가 이제 뭐 외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외국이라는 단어는 조선 시대 때부터 쓰였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데서 외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다가 이게 쭉 현대로 넘어서 외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연구들도 그게 개념어 연구라고 했나? 한때 좀 많이 했었어요. 또 중산층도 재밌는 게 네.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그렇죠. 사람의 그 실제 층이 네.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실 단어의 변화거든요. 사실 공인화에서도 의미가 달라지는 삽질이라는 단어에 처음에는 정말 물리적인 삽질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인 삽질까지 네. 이제 확대되는 양상. 이것도 사실 공인화 연구의 대상이 네. 되는 거죠. 그 네. 변화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제가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바우어 1983 같은 경우에 형성이 되고 그 공인화되고 변화된다 이런 단계를 설정을 하는데 제가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변화가 공인화와 영향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변화를 제일 마지막에 뒀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우리도 변화 한번 생각해 보면 중산층도 그렇고 삽질도 그렇고 결국에는 마치 형성과 똑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이 삽질을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공인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화도 형성이랑 같아요. 미시적인 단계에서 누가 좀 다르게 쓰기 시작했고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공인화되면 결국은 변화가 완료가 되는 우리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우어의 3단계는 조금 더 수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변화와 형성을 평행하게 보고 미시적인 단계 그리고 평행하게 공인화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13년에 그렇죠. 임시어의 실제성 확립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 변화 부분을 사실 형태론 연구에서 단어 형성이라 그러면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는 거 자체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어떠한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한때 뭐 유행했던 착한 가격에서 착하다라는 의미의 변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단어 형성 연구에서 한 축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좀 연구가 좀 더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예. 이제 형성으로 볼지 아니면 이걸 그냥 어휘의 다이와 어휘 네. 변화로 네. 볼지는 좀 이견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이화, 의미 다이화. 변화적인 측면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음. 그런데 실제 신호 자료집을 보면요. 방금 아까 삽질과 같은 네. 예인데 예, 그 기존에 있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도 막 올라가잖아요. 네. 예전에 저 봤을 때 그 싸이월드 한창 뭐 도토리 할 때 그렇죠. 도토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도토리. 진짜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 그런 거 보면은 신호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파악하고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신호네. 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다이화를 네. 신어의 형성으로 보게 네, 된다는 그런 거네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사실 저는 후자의 관점, 그러니까 다이아도 이제 의미론적이나 이런 다이아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다이아가 왜 생기냐면 결국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기는 다이아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은유나 환유로 확장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미 획득 과정에 사실 도토리가 그렇죠. 사회적인 의미 없이 도토리가 그런 의미로 쓰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이게 없죠. 단어의 과정이죠. 매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람 매력. 단어는 사회를 보여줘요.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어요. 볼면에 예, 그 형성 시작부터 변화뿐만 아니라 공이나 전반에 걸쳐서 그 사회를 인간 삶을 다 그렇죠. 비추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 형성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래서 단어 형성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등재 연구라든지 뭐 이런 뭐 사회 언어학 그다음에 심리 언어학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거시적 맥락에서는 이제 이런 다이 변화까지도 네. 좀 하나하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는 사실 이제 형태론 안에 품사론 있고 단어 형성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문법에서는 단어 형성론이 형태론, 문장론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어요. 따로 있는. 그러니까 형태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굴절. 네.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토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를 다 토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8개 품사만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형태론에서 다루고요. 단어 조성론, 단어 조성론. 형태론이 네. 별도로 맞아요. 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 통사론, 문장론이 있어서 사실 단어 형성론의 외연을 우리가 형태론에 너무 국한할 필요 없고 나중에 통일 문법을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저는 단어 형성론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단어 형성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형태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주로 연구가 돼 왔는데 형태론 테두리 안에서 단어 형성론을 연구하면요 너무 지평이 좁아져요. 할 게 사실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손을 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아 여기 형태론 안에서만 하자니 뭔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기존의 속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자료부터 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론도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평을 확장시켜야 된다. 근데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방법 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용어들을 이제 난립하는 용어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가면서 쓰고 방법론을 이제 새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작업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한들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 자료들을 좀 보고 계세요. 이제 단어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19세기만 20세기 예, 초 맞습니다. 자료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시작은 그 임시어랑 같았어요. 그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질 때 분명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오규현 선생님하고 자주 쓰는 그 표현론적인 접근법 항상 기존의 형식을 놓고서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런 식의 그 연구를 그동안 해왔다면 거꾸로 어떤 실체는 없는데 개념만 있다가 그 이후에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볼까 해서 뒤늦게 단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접근을 생각했을 때 그런 양상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지? 그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름 뭐죠? 그러면 이름 만들어보고 말터 그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맥락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서양 문물이 막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전화기를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 뭐 기차를 뭐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시기의 단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어가 공인화된 어떤 공인어 위주로만 알고 있지만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훨씬 많은 임시어들이 맞아요. 예. 공존했을 것 같아요. 그 실제 자료도 네. 전화기 지금 우리 전화기 하나의 단어만 쓰잖아요. 그 당시에 경쟁했던 유의어들 보면요, 뭐 전의기, 전어기, 전어통 뭐 등등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기차도 뭐 화륜거, 뭐 륜거, 륜차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기차야 하고 저건 당연히 기차지. 그래 기차는 기 플러스 차. 그래 한자어야. 이러는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다면 기차 이전에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차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식의 단어 형성 연구를 해보면 다양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이제 정한들 선생님 이제 발표를 먼저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토론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들 선생님 논문을 먼저 읽었는데 이제 무릎을 탁 쳤죠. 아, 개념이 들어오는 시기, 막 개념이 쏟아지는 시기에 개화기. 네, 개화기 시기에 개념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를 이제 문제의식을 잡아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그러게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신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인데 여기 좀 난데없는 질문인데 그 아까 이제 정한대로 선생님 그 이제 연구 논문에 굉장히 신박하다. 문제를 딱 잡아내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한대로 선생님이 이제 좀 논문 스타일이 일관된 논문 스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느끼냐면 일관된 스타일이 뭐냐면 다른 연구자들이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혹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거기서 문제의식을 잘 이끌어내요. 뭐랄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문제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자들에게 이게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리뷰한 논문, 임시어 논문이 그런 거의 대표적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연구의 시작은 사실 문제의식이죠. 문제의식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이 문제의식을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건데 이런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정한대로 선생님 어디에 있으면 자기만의 문제인식 지점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거 맨날 이제 자주 물어보셨던 네. 질문이고 그 너무 칭찬 많이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진짜 저도 칭찬 잘 안 하는데 저도 인정하기 싫은데 여기 약간 공적인 자리라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칭찬 진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봐서 아는데 원래 칭찬 안 칭찬을 하잖아요. 되게 잘해요. 김민구 선생님. 싫은 남자야. 네. 칭찬 안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만큼 받은다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제. 그렇구나. 예. 아유 공짜로 안 해주죠. 나 요즘에 형한테 많이 못 준 것 같은데 잔소리만 주고. 요새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잔소리만 줬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전에도 항상 김민구 선생님이 대로야 너 글 잘 쓴다 막 이런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글로 표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글에 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글을 잘 쓴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만큼 더 좋은 그럼요. 게 있을까? 저도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글잘 저는 진짜 제가 볼 좋습니다. 때는 그 김민구 선생이랑 정한대 선생님 글을 진짜 잘 써요. 아닙니다. 형도 글 잘 쓰시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죠 서로? 네. 문제 의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네.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것도 답이 쉽지 않아요. 답은 없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이게 어디서 문제의식점이 이렇게 나오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그렇죠. 뭐 네. 어떤 특정 주제 막 이런. 논문 쓰시게 된 계기 뭐 이런 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재계약? 이게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 중요한 원동력이 도대체 되고요. 뭔 소리가 있었어? 예. 지금 갑자기 딱 떠올리려니 쉽게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처음에 김민구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사가 많지 않아요. 예, 그 단어 특히
초기의 등재 그리고 뭐 임시어 공인화 정해진 한정된 주제를 놓고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 한정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그럼 이걸 이야기하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그런 접근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문제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항상 새로운 거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려면 야 너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네. 자료가 새롭던지 아니면 뭐 결론이 새롭던지 방법론이 새롭던지 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새로운 걸 너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새롭게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기존의 선생님들은 사전을 중심으로 하셨으니까 다른 걸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도 관련해서 이 오늘 주제가 직결되는 건 아닌데요. 네, 선생님 오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가 근데 관련되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과 요즘 또 새롭게 하고 계신 연구 중에서 수어 연구. 네, 꼭 이게 단어 형성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훨씬 넓죠 범위가. 그러니까 그동안 음성 언어에만 이제 머물러 왔던 이 언어학에서 또 다른 종류의 자연 언어인 이제 수어를 연구하는 거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정말 필요하겠다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듣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언어학에서의 수어 연구가 어떻게 갔으면 하는지 이런 전망 같은 거를 저 듣고 수어 진짜 싶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이제 와서 고백을 하시죠? 잘 모르고요. 그 시작은 그거였어요. 아까 20세기 초에 개념이 막 유입됐을 때 그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었을까를 관찰하고 싶었던 거랑 똑같이 한국 사회 똑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농인들과 청인들 청인들은 한국어를 쭉 쓰고 있고 음성 언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문화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은 그러니까 농인들은 과연 그들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까? 그 개념을 어떻게 형식화할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서 그러면 똑같은 개념을 놓고서 한국어, 음성어가 간 방향과 한국 수어, 손짓 언어가 간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재미있는 게 나올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중국 수어, 미국 수어, 호주 수어, 일본 수어가 다 서로 다르게 다 쓰이고 있는데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권이 다른데 하지만 또 농인들 간의 어떤 개념을 언어화하는 공통적인 어떤 일반화된 어떤 패턴이 또 나올까? 이런 것도 관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제가 기존에 쭉 해왔던 연구랑 이어지는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을 지금 잘 설정한 건데 사실 그러게요.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이게 늘 궁금한 거죠.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사실 이 문제의식이 사실 아까 재계약 말씀하셨죠. 재계약과 18개월 된 근데 사실 아이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릎을. 그게 저는 정한들 선생님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냥 속마음으로 아니 얘는 이런 생각을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사나? 잠도 안 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의 어떻게 진짜 성실함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많이 자극을 받죠. 내가 못해도 반은 따라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른 스타일의 연구자라서 저는 이렇게 박학다식. 아닙니다. 저도 박학다식한 건 아니고 열정 일단 그 열정 문제의식 설정 이런 건 정말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이제 물어봤던 게 사실 저도 잘 못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늘 어렵죠. 예, 가장 늘 어려운 그렇죠. 문제. 네. 가장 어렵죠. 그렇죠. 이거 뭐 자기만의 노하우는 뭐 다 있을 텐데 그걸 말로 설명하는 건 좀 네. 그렇죠. 또 그럼 이제 남은 질문 있나요? 이제. 남은 질문은 마무리 질문. 마무리 네. 질문 있죠. 예. 이거는 마무리 이제 질문. 마무리 질문은 오규환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예. 형이 쓰시고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음. 그냥 뻔한 마무리 질문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정한대로 선생 논문을 많이 읽고 또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끝으로 그 정한대로 선생님 논문 읽으면서 난 단어 형성도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짧게, 저희가 이제 예약한 시간 다 돼가니까 짧게. 개인적인 해주시면은- 욕망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항상 이제 이 코너가 있었거든요. 이제 들으시는 네. 분들께 네. 특히 이제 후배 후학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동학. 네. 그 재밌게 하면 좋겠다. 아. 재밌게. 그 제가 처음에 가끔 그런 친구들 봐요. 그 학부생들 중에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예, 교수의 꿈을 안고 대학원에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이 친구는 공부의 즐거움보다는 교수라는 어떤 결과물을 목표로 대학원을 가려는 친구구나.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작점은 그런 결과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즐거우냐, 이게 제일 대학원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대학원 너무 무모하게 그냥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나. 저는 여기 계신 김민국 선생님하고 오규환 선생님하고 다르게 되게 뒤늦게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편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무모했어요. 들어보면 예, 정말 고맙게도 즐거운 일이었고 예, 그 계속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게 계속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연구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즐겁지 않을 때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굳은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생 어딘가에 내 생각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심사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매일 열어보지도 못하면서 막 침묵하고 막 이런 삶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 50, 해야 60 되는 평생 쭉 이제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을 어떤 이겨내기 위한 또 굳은 살을 만들지 않으면 정신병 나죠. 아주 그래서 맞습니다. 예, 굳은 살을 만드셔야 되고 그 굳은 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많이 문을 두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논문을 많이 투고를 해보시면 좋을 논문을 것 같아요. 두드리시라고. 저도 과정생 때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정생 때 논문 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그걸 평가받는다는 게. 하지만 과정생일 때만큼 자유롭게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네. 제일 자유로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좀 나이가 더 들면 힘들어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제 50, 60 된 그 전임 교수님이 논문 내실 때 내 논문을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린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걸 계제 불가받으면 내가 어떡하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두려움이 왜 없으시겠어요. 오히려 과정생일 때는 그런 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편하게 그리고 내 논문을 누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줄 만한 기회에 갖는다는 것도 되게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두드려 보시고 많이 상처도 받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굳은 살을 만들면 그 굳은 살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굳은 살을 만들자. 재밌게 하자. 재밌게 재밌게 하자. 네.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예. 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물론이죠. 아. 네. 이것도 이 후배들한테 종종 해주는 얘기인데, 되게 뭐랄까요, 심사랑 이것도 다 심사랑 관련이 되네요. 우리 논문 쓰고 평가받고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은 살이랑 연결이 돼요. 그 마음의 파동이 막 이렇게 많이 칠 때가 많죠. 어느 순간 막 공부, 그래 나 논문, 내 논문 괜찮은 것 같아. 막 자신감 잃다가도 어느 순간 심사를 받거나 선배의 평을 받다 보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자존감 떨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 파동을 막 반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폭을 줄이는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정심을 갖는 거죠. 좋아도 뭐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있겠지. 지금의 기분을 기억하자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안 좋을 때 그래 뭐 지난번에 좋았던 것은 또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 폭을 줄여가면 그게 이제 굳은 살이고 꾸준히 오래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간에 썼던 자기 논문 읽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마음 들 때 그간에서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논문 있잖아요. 누워서 보면요 다시 자신감이 좀 생겨요. 정말 김민건 선생님 다운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야, 진짜 근데 이때는 하지 말이야. 않으세요? 정한도 선생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 논문 읽어요. 왜들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 이해돼요. 저도 이런 게 이해돼요. 근데 어떤 건지 네.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려면 굳은 살이 박히고 논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은 살을 네. 만들어라라는 네.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멘트들이 이제 또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정한드로 선생님 팬이 되는. 네. 저 들으면서 약간 네. 마음이 따뜻해져서 지금. 저도요. 네. 저는 글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네. 말이 길어지면서 무슨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비슷해요. 약간 지금 간증해 주세요. 네, 홀리합니다. 네. 홀리. 아니 홀리 하다가 쓰려다가 네. 수많은 종교계에서 압박이 올까봐 네, 홀리한. 그러기엔 조회수 35라서요. 35 중에 뭐 네. 종교인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계세요. 있어. 조심해야 돼. 자,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정한들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패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장 오기현 선생님 오늘 뭐 먹으러 가나요 오늘? 네. 또 몰라요. 이렇게 또- 난 모르는데 네. 예. 날이 더우니까 네. 불 앞에 앉아 있으지 맙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녹음도 후에 계획돼 있나요? 할 네, 건가요? 한번 외전을 한번 오늘 해보고. 녹음을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녹화예요? 녹화로 한번. 그럼 네. 녹화요? 저 오늘 화장 안 하고 얼굴이 왔네요. 나오는 거예요? 이따 메이크업 팀 불렀어요. 불렀어요. 의상이랑 메이크업 팀 불렀으니까. 걱정했잖아요. 여기 헤어 네. 머리 좀 네, 다듬고 오희준 해야 되는데. 선생 그것 때문에 헤어하고 네. 오셨죠. 미용실 들렀다 왔습니다. 해보고 별로면 안 나올 것이고 이것만 남아 있고. 이거만 남아 있고 이 목소리만 남아 있고 네. 그래 이거만 나오면 난 안 되는데 말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경 선생님은 못됐어.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제출할 증빙 못됐어. 자료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공문서 제출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어서 그만 어휘화를 하실까요? 아니 바로 이어서. 바로 시간 연장할게요. 아이 끝냅시다. 네, 오늘 대장님 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제가 오늘 이런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가지고 말이 없었는데요.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좀 더 말을 많이 할게요. 네, 다음번에 또 오교환 선생님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럴 건 없고요. 성대모사 대잔치. 이런 거.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담이 너무 길어진다는 피드백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